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들까지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축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과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이란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공급을 늘리고 또 위축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 현재 시장 상황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자,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현재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지금 분양가 부분은 선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중의 시세 대비해서 본다면 저렴하다는 게 이제 일반 청약 시장의 분양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보여줄 거라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연간 평균 분양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 114의 조사에 의해서 볼 때 벌써 올해 3,500만 원 가까이 평당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 가까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전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7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벤츠타운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시세 대비해서 기존의 주변에 있는 그 분양 단지들보다 분양가가 상당히 고분양가라는 그러한 어떤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평균 경쟁률이 한 19대 1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벤츠타운 역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30대 1이 넘는 그런 경쟁률로 됐는데 특이한 점은 특히 그 광명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서울의 평균 분양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거의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연간 평균 분양가가 허그 같은 경우는 한 3,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네. 부동산 124는 3,400만 원을 넘어서 3,500만 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당 분양가가 3,7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점은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신규 분양을 청약 시장을 놓고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비와 관련된 건설업체들의 그 금리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점에 많은 생각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표현하자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이 가장 쌀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짚어주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또 서울대 벤처타운 역 프로젝트 이 부분 이 아파트들이 지금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도 인기를 얻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선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해짐으로 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가격의 연이은 상승 부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정부가 곧 추석 명절 전에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지금 시중에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 그리고 대기 청약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장에 있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은 2, 3년 뒤에 입주할 시점에 있어서의 주변 시세 대비 충분한 메리트, 프리미엄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함으로써 선분양이고 분양가가 상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청약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프로그램에는 또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박은정 이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대표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사님? 일단 분양가는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면 분양가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가 과거에 이제 청약이 막 한참
핫하던 시기가 지나고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꺾였었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 네. 이유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익을 볼 게 없다라는 판단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지 않는 형태의 시들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근데 이제 연초까지도 사실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떤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섣불리 청약에 뛰어들 수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말하는 분양가가 정말 나중에도 끝까지 프리미엄 내지는 이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참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건데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실수요자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마감이 되는 단지들을 보면 무주택 아까 무순위 청약에서 거의 마감이 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실수요자보다는 아직도 실수요자들은 좀 신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1순위에서 다 마감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의 목적, 즉 나중에 오를 곳은 오른다, 또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나중에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분위기의 반등이 어떤 청약 시장의 과열을 가져온 모습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완판됐다고 이야기하는 단지들 뭐 이런 최종 계약률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업체가 밝히지 않는 한은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단지가 잘 분양이 됐다라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계약률이 뭐 90%가 넘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마감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소비자한테 오픈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가의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청약이 잘 이루어졌고 또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계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홍보할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분양가가 지금 고분양가라고 하지만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분양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 고분양가가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렇죠. 현재 이런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분양가 부분에 대한 높낮이 여부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시세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들인데요. 선분양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차 많은 폭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청약 시장이 가장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네. 또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이라고 이제 연초에 우리 분양하면서 네.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청약 부분의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뭐 미분양까지 일부 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뉴스 나온 바에 의하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약 전체적으로 한 가구당 한 2억 정도 이상의 그래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되었다. 즉 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분양가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주변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그 가격대에 있어서는 분양가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그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 시장이 안정되고 공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 부분에 대한 가격은 오로지 안정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분양가 부분을 자극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약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다면 아직 청약을 안 한 수요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둔촌주공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분양된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후분양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매 제한이 12월이면 풀리고 또 기존의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이 청약을 안 했던 단지거든요. 주변에 더 나은 상급지의 가격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높은 분양가였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호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고 분양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결과적으로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프리미엄이 뭐 몇천만 원씩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입주가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피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들조차 그건 이미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상황은 그때 과거에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걸 매각을 통해서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공사비가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아파트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땅값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완결이 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시장의 네.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입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체들의 지금 상황이 이제 예측 못합니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멈춰져 있는 현장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부도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우산업개발 쪽이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대책과 관련해서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어떤 국토부가 여러 가지 공급과 관련된 그 지표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7월까지 그러니까 좀 7월까지 그걸 보게 되면은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그렇죠. 대비해서.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에는 54%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더 열악해서 지금 착공 자체가 68%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거주지로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착공 물량이 예를 들어 1만 3천 호 내지 1만 4천 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은 고스란히 2, 3년 뒤에 이제 하나의 공급 물량으로 돼 있겠죠. 그렇게 네. 본다면은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예를 들어 한 4만에서 4만 5천 정도를 생각할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 3년 정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공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이 부분들은 지금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시장에서 청약시장 같은 경우들이 이런 분위기 자체를 갖다가 선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경쟁률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 지역의 경우에서는 100대 1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점들을 볼 때 네. 앞으로의 제가 상황에 있어서 본다면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가격 부분에 있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정부도 굉장히 불안감을 인식하고 대책 부분을 서둘러 지금 마련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2, 3년 내 공급 부족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수요가 있는 곳에다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외에는 지금 사실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대책을 내놓을 때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모든 어떤 내용의 포커스가 신규 분양하는 물건이 많이 공급인 것처럼 인식하는 게 저는 일단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유는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수요하는 측에서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수요하려고 하면 항상 공급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심리가 많이 자극되어 있으면 항상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전 정부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네. 평균 대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15,000채 이상씩 공급이 됐고 이 공급된 물량을 분양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로또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많이들 소유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시장 상황이 그 집들을 계속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다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지금 어떤 이자를 부담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세금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때 매각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 환경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어떤 대출의 축소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도 사실은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나 영끌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자기가 집에 직접 거주하는 형태의 매입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갭을 이용해서 네.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매입하신 분들이 젊은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더 이런 경제 상황에서 더 취약한 구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가 매입했던 금액보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시세 상황이라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신축의 공급이 아닌 기축의 공급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짚어주신 대로 2030 세대들이 올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30% 넘게 지금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사님 짚어주신 대로 나중에 이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 2030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은 과거에 집값이 계속 상승기에 있었던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상황이 오면은 이제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시장은 초양극화 시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에 있어서 분명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분들이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해서 고가의 또 주택으로 집중되고 그렇죠. 또 선호되는 그런 주택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주택자가 전체 시장을 지금 좌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가 계속해서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공급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203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특히 2030 중에서도 30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요즘 주택 구입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초에 이제 1.3 대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상당히 그 대출 부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래도 LTV도 완화를 하고 지금 실제 특례 보금자리로 온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대상자도 넓혀주고 이제 금리도 낮춰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하면서 이전에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때 그때 기회를 갖다 충분히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30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전주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2, 3년 뒤를 생각할 때 분명히 시장 상황에서는 공급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네.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판단이 30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0세대들이 중점이 된 전체 시장에서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충분한 주택을 구입할 만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부나 이런 정책금융이나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자칫하면은 연끌까지 해가지고 고생한 그런 부분들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주택 구입에 나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난 그 화랑기에 매수를 놓쳤던 그 경험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향후의 시장 상황에서 그동안은 금리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들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하나의 브레이크로 작용을 했다면 네. 고금리 부분의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미국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거의 쉽게 말하면 끝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더 하든 아니면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는 그 고금리 시대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서도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은 생각할 때 내년에 결국은 금리 부분에 대한 하락으로의 전환, 즉 피벗이라고 하는데 네. 피벗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사람들은 2, 3년 정도를 그 이상을 내다본다면 지금의 선택 자체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 미국 상황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사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고금리가 더 이어질 거다, 장기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을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고금리 환경이 왔다는 거는 가장 취약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은 빚을 많이 진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그걸 스스로 이제 선택한 상황이 됐고 그런 선택이 20년, 21년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들어서 또 다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통계적으로 지금 2030이 어떤 최근의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 얘기는 다른 세대들은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 상황을 하수상하게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30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적인 자금을 풀어줘서 어떤 금리 자체도 시장의 원래 금리와는 다른 낮은 금리를 적용해주는 상품 또 그리고 자신이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50년이라는 더 초유의 어떤 장기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뛰어든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인위적으로 부양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어떤 주택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보였고 그 과열의 양상 이면에는 풀었던 유동성이 바탕이 됐었고 그렇죠. 그 유동성을 푼 규모 자체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유동성을 풀었던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인플레가 심해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 거고 연준에서 계속 했던 얘기는 사실은 금리를 당장 낮추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계속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는 이런 상황이 곧 멈출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길게 끌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연장하고 이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이 나아지려면 어떤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유가 문제도 엮여 있고 뭐 미국이 어떤 지금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서서히 올리고 또 소극적으로 올렸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섣불리 올리지 못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였고 이 어떤 그게 바로 시장에 나타났던 게 거래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가격이 수억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경착륙을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 이걸 시장이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사실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거였는데 네. 지금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과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내일 내놓을 대책도 좀 예상을 해보죠. 앞서 이번 주말 통해서 국토부 장관 얘기가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좀 앞당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3기 신도시의 공급을 앞당기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대표님? 3기 신도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서울 중심, 서울 시내 안에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주는 게 3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1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3기 신도시가 공급을 갖다가 충분히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진척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 만한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이쪽에서 수요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실제 이제 충분히 하나의 대책,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준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실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물량 자체를 보게 되면 한 17만 호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그동안의 사전 청약을 통해서 흡수된 그런 물량들을 제외하고 또 공공 임대를 제외하고 나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 분양 혹은 일부 분양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과연 시장에서 충분히 안심하고 내가 충분히 주택 구입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느긋하게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을지가 사실 저는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우려먹고 있는 공급과 관련해서 많이 우려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보다 오히려 3기 신도시의 진행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 즉 토지 매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은 3기 신도시를 다시 울거먹는 식으로의 표현, 만일에 표현은 좀 과격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돼서는 국민들에게 또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보다는 오히려 공급 주체, 민간도 그렇고 지금 LH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네. 공급 주체들이 보다 활성화된 공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줌으로써 시장을 더 교란시키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대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여지껏 내놓은 공급 대책이 충분하다 못해 더 넘치는 수준으로 사실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내겠다. 이 그렇죠. 얘기는 어떤 공급의 장기성에 대해서 네. 어차피 바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측면이 강조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정부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물량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공급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오히려 수요를 과열시키면서 시장을 자극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 공급 대책을 또 내놓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네. 건데 이게 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로는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이사님께서는 좀 너무 많이 공급이 남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공급이 네. 항상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공급적인 측면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공급 자체가 충분히 약속했던 공급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갖다가 목표치로 제공을 했는데 네. 그 부분들이 뭐 저는 최소치 그중에서도 한 250만 호만 제대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중장기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변수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사업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건설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 쪽에 그 민간 쪽에 있어서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공의 LH 같은 경우도 오늘도 보니까 지금 또 철근 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에도 지금 빠져 있다는 부분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LH가 빨리 정비가 돼서 공공 분양 쪽에 있어서도 충분히 어떤 여력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주체들의 어떤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자금 경색을 좀 풀어주기 위한 대책도 지금 담길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PF 대출 만기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지금 담길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당장 효과가 있을까요? 건설사들이 위축된 걸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부도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자체적으로도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 작은 부분들을 원활하게 제공한다면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를 말씀드리면 시중에 지금 금리가 최고 정책 금리가 3.5%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설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현장에서의 금리는 10%에서 17%까지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에 대한 숨통을 틀어준다면 그 부분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저는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PF 대출 만기 연장을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어떤 사업이 완결됨으로써 시장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지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네. 이 시장의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결국 분양이 잘 된다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공급을 늦출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해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뒤로 좀 미루는 형태로 갔었던 거고 그런 네. 물량들이 지금 하반기로 밀려 내려와서 이제 하반기에 지금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네. 좀 반등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분양가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책정했던 분양가에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것인데 사실 시장에서 사줄 사람도 돈이 없고 이 사업을 벌려놔서 들어간 돈을 갚을 능력도 지금 없는 상태고 결국은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빌려주는 주체도 10%에서 17%를 받지 않으면 빌려줄 수 없는 지금 선별적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구조 조정을 건전한 형태로 순차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차라리 네. 어떤 이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어떤 대책들이 담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나온 뉴스 하나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용 숙박시설, 일명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에 이제 이행 강제금을 좀 부과하기로 했다가 되었죠. 유예가 됐다가 네네네. 다음 달에 이제 실제로 부과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또 이제 오늘 뉴스는 네. 1년 연장이 됐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은 실제 말하면 시장에 있어서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공급 물량, 주거 공간으로서의 공급 물량을 갖다 확충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 일단 얼핏 보기에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시장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동안의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당장에서 물량이 급하다고 해서 주거용 여부가 애매한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생활 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시그널 자체에서도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그리고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박은정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